네, 완주에서 이 지역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 많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많은 먹을거리와 에너지 문제가 결국 한계 용량을 초과해서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전반적인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보시면요, 특히 MB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원자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전기의 31% 정도가 원자력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203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요, 이 비중이 59%까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10기 이상의 원전을 지어서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은 이미 후쿠시마로부터 원자력이 절대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원전 분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23개가 지금 있습니다. 23개가 있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기 이상을 더 지을 계획이다 보니까 신규 부지로 삼척하고 영덕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척에서 이런 지역에너지 자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롭게 국제회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척은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지역사회가 정말 갈갈이 찢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방사능 오염 낙진이 한국에 딱 대비를 해봤을 때 얼마만큼 퍼져나가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원전 밀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곳 하나 사고가 나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영광온전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집단 이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고가 나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주를 해야지 이 좁은 땅에서 그곳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원전에서 생산한 대량 에너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 수도권에서 40%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집중적인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 이것을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아주 빠르게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울진 원전의 증기 발생기 세관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지역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멀리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밀양하고 청도에서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 송전탑 반대 운동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도는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가 3%입니다. 이렇게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고 멀리 생산해서 멀리 보내고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려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이런 방식을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 집중식 방식이 아니라 작고 작은 발전소들, 수요 관리, 그리고 효율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이런 식의 지역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하루빨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지역 에너지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 계획과 지역에너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만 있고 그것을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예산도 없고 실행 체계도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에너지 정책의 권한은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다 하다 보니까 지자체로서도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면 바로 캐비넷 안에 고의 보관이 됩니다. 5년 뒤에 다시 세우죠. 그리고 지역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양광 보급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는 것을 지역에너지 정책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로컬 에너지,
로컬 푸드 플러스 로컬 에너지,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생산을 늘려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5년 동안 이렇게 지역 에너지 현장을 다니면서 이 2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다녀온 지역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2022년도에 원전을 중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과 연두색으로 칠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장기적으로 100% 에너지 자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이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독일의 도시들을 쭉 다니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를 잇는 농촌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농촌 지역의 풍경이 우리와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전체 전력 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를 생산하려면은 정말 농촌 마을 지붕 곳곳에 태양광, 그리고 이렇게 풍력, 이것이 독일의 농촌의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이 집을 우연하게 찍게 됐는데요. 이 집에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유도 전기도 지역에서였습니다. 우리 완주가 로컬 푸드를 하는데요. 로컬 푸드와 로컬 에너지가 결합된 이런 지역의 전환, 이런 지역을 만들어야지 원자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농작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충격에 대해서 회복력을 잇는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방문했던 자백이라는 에너지 자립마을이었는데요. 인구 7,000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이미 100% 자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저에게는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는요, 여기가 옛날에 독일군의 군기지였는데요. 군기지 남쪽 사면에 태양광을 다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가 이 자백의 에너지 자립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삼았던 것이 우리 지역의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다. 네. 태양광 올려서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 주민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생산하는 시설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군수물자를 주는 벙커 사면에 태양광을 올리는데 그 절반을 자백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출자를 하게 하고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마을 회관인데요. 마을 회관이 절반이 커뮤니티 공간이라면요, 이 절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봤더니 펠렛 보일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난방용수를 생산해서 마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태양광이라고 해서 독일이 전기 분야에서만 자립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열 분야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펠렛 보일러가 많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펠렛 보일러가 많으면은 이 독일의 살림이 많이 파괴가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독일의 살림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의 한도 내에서 펠렛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재생가능 에너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나라에 맞게 기술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원의 관리이든 그리고 주민들의 수익 구조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정부에서 로컬 에너지 액세스먼트 펀드라고 해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토트네스라는 마을에 갔었는데요. 아까 우리 기정학년에 발표하셨던 내용이 이 토트네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 정점과 기후변화 시대, 장기적인 경제 불안에 우리 마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회복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우리 마을이 회복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지역이다. 식량과 경제와 에너지가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되는 시스템들을 최대한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얘기가 전환마을이었습니다. 에코빌리지를 넘어선 이제 트랜지션 타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랬을 때 그 동네에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 제가 뭘 하는지 봤더니 한 10가구 정도
한 사람이면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10가구 정도 모아줍니다. 모아서 공부하고 교육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단열 개선 프로젝트를 해서 따뜻하게 집을 만들고 에너지를 덜 쓰게 집을 개조한 상태에서 지붕에 태양광을 올려서 생산자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토트네스에 한 60개 정도가 굴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환이 계획되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레크라는 마을인데요. 인구 1,700명인데 에너지 자립도가 190%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로 에너지를 만드냐라고 봤더니요. 유채와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숯불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목질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해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설들이 다 이 지역의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당연히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출자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얻고 또 거기서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된다라는 것. 이런 구조에 대해서 특히 농촌의 순환 자원을 이용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과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공동체가 주도하고 참여하면서 중앙정부가 우리 이제 핵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역 에너지 강화합니다. 라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상황들은 어떠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마을 단위로 그린빌리지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가 동강 그린빌리지라고 하는데요. 한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역 주민 57세대의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자비 부담 없이 보조금 100%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녹색인 마을처럼 보입니다. 초기에 주민들의 전기요금도 200원, 500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조사를 했더니 이 인버터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나더라도 어차피 공짜로 설치해 주신 거기 때문에 고장 나면은 이제 난 전기요금 내게 쓰겠다라는 유형이 한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 지자체가 설치해 준 거니까 고장 난 것도 지자체가 보수해야 된다라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만 갔을 때는 얼마만큼 이 원래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보시면은 마라도도 처음에는 태양광으로 자립하는 섬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카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마라도에 가시면은 디젤 발전기 원래 있던 거에 태양광 플러스 디젤 발전기 2대로 지금 골프카트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재생가능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100% 실패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 유럽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잘 된다라는 것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이라고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저도 너무나 관심 있는 분야라서 처음부터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까지 600개를 만들고요. 에너지 자립도 40%에 부처별로 10억 마을을 조성하는 거였습니다. 초기에는 한 마을에 100억씩 40가구, 50가구에 100억씩 계획이 됐다가 나중에 그게 60억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 1년 정도 지난 결과를 보면요. 공주 월암마을, 광주 승촌마을, 그리고 덕암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서병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마을들은 반드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넣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아무래도 축분이나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힘든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모든 사례들이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빠진 채 추진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정부에서 모든 경우들.
저도 그 사례를 알고 있긴 한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원래도 힘든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정부에서도 어쨌든 그 바이오가스를 빼게 추진합니다. 그게 이 바이오가스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계획하지 않고 정부가 2년 만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이런 걸 활용하라고 지정해서 내리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패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작게나마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현민 소장님도 와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느리게입니다. 느리게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안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임실 중국마을처럼 에너지 교육을 하고 단열 개선 사업을 하고 그린빌리지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교육과 워크샵 그리고 로컬 푸드와 로컬 에너지를 결합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기술,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값싸면서 농촌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대한에너지 이런 것들을 해가는 이 민들레 공동체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교육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대한기술과 중간기술을 이제 보급하고 교육하는 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초기에는 지금 이런 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서의 이 공간이 앞으로 상당히 소중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영의 연대도도 여기 와 계십니다. 단열 개선과 태양광 그리고 주민 참여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의 따뜻한 공기를 이용해서 비닐하우스 가온을 한다든지 바이오가스라든지 그리고 풍력발전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민의 것이다. 그래서 풍력 자원을 개발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제주도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에너지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7월 달에 지역에너지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큰 실험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주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는 곳은요. 항상 지역에 리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리더와 함께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에 덕암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기 위해서 불놀이 영농사업단이 있고 완주 CB센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난해부터 이렇게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심 있는 마을들이 모여가지고 지역 에너지 학교를 열고 있고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점점 이런 요구들이 서로 모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하나, 둘, 셋, 넷, 6개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름에 7월, 8월 너무 더웠는데요. 이걸 조사를 딱 해봤더니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임실의 중근마을, 그리고 부안의 화정마을, 덕암마을, 동강마을, 하순, 중촌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하게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한 지역 그리고 원래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고 협동하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지역 그런 지역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 가지 예외였던 지역이요. 저는 하순리가 높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제주도에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있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마을 종잣돈 한 10억 정도에다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태양광 발전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주식회사를 설립을 통해서 생산한 태양광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의 수많은 마을들을 다녀봤지만 이 마을처럼 태양광 발전기를 열심히 청소하고 닦는 마을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기도 깨끗해야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4분기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합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깨끗하면은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을이 의외로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에너지 생산하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마을의 일부 지도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참석하고 있었고 실제 마을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걸 가꾸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 주도형과 주민 주도형을 할 때 가장 핵심은 과정과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산한 전기와 에너지에 대한 편익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정부 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계획들은 에너지 생산을 해서 자립률을 높이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이 과정과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다 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지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서 내렸습니다. 원전 10개 더 지을 겁니다. 그러면은 삼척하고 영덕이 지정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계획은 정부가 세우지만 실제 고통은 지역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밑에서부터 이야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전 그만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 정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원구에 지난해 방사능 아스팔트가 발견이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시민 중에 이렇게 방사능 계측기를 사서 다니시다가 방사능을 이제 측정을 한 거죠.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장이 그 아스팔트를 걷어냅니다. 이거는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장이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거를 좀 처리를 해달라. 이 처리 비용만 한 80억 정도가 들고요. 이걸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되냐면은 월성에 이제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에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이 답이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노원구에서 대라라고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 방사능 아스팔트는 중앙정부가 관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노원구청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 중저준위 폐기물도 처분을 못하는데 원전을 이렇게 지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을 준비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45개의 지자체가 참여를 하셨고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요. 이런 선언을 하신 지자체에서 실제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획이 아니라 후쿠시마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밑에서부터 지자체에서부터 뭔가 올라가는 형태로 에너지 정책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요, 그 도시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하면서 예산과 주체가 만들어지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도시형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4개를 만들고요. 노원구에서도 2개씩. 저는 이게 도시에서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 에너지를 쓰기만 했던 도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공동체와 지역과 에너지를 엮어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동네나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때는 생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지금 농촌에서도 너무나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에 저는 집중하는 것보다는 농촌 지역의 건축물 단열 개선 사업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화목 보일러라든지 다음 세시안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좀 당장의 처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 마을과 풍력 발전기를 이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디자인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역에서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나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마을 만들기와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결합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결국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의 에너지 공방, 적정 기술 공방,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당장에는 정말 시급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개 가구인지, 마을 단위인지, 아니면 면 단위인지, 각각의 지역의 규모와 목적하는 바에 맞게 에너지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적정기술 네트워크,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지역별로 어떤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표를 쭉 그리면서 만약에 정말 지역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곳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네트워크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력 판매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력 보전가격 매입 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 제도를 부활시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중간 지원 그룹을 육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말 우리가 전환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선거에서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핵을 하겠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산하겠다라는 이런 후보들의 공약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지역에너지로의 전환도 중요한 우리의 숙제이다라고 제안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작업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산업 부분은 중앙정부가, 그리고 가정과 상업 부분은 지자체가 맡아가는 방향으로,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의 에너지청과 지역에너지 공사를 설립하는 방향, 그리고 또 무조건 설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익률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이런 그림들을 그려야 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요 관리에서는 건축물 단열기 개선 사업, 그리고 생산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협동조합, 이 양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처럼 지도를 그리고 각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 목표와, 그리고 좀 더 작게는 지역의 에너지 공방, 지역의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표방하는 마을들, 이런 지도에 이 마을들 수, 참여자 수를 확산해 나간다면은 우리도 핵으로부터 안전한 정말 지역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실현한 그런 마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생산, 그걸 통한 지역의 협동 경제, 이렇게 살리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지역 에너지 체제 전환에 힘껏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은 저희가 정말 핵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좀 대안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